안녕하세요. 행정사 실무법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행정사 실무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토디에서 그냥 무작위로 10년, 아니 10년이 아니죠. 8년이죠. 1회부터 8년 기출이랑 출제, 예상, 테마를 무작위로 섞어 놓은 전범위 문제죠. 뭐 어쨌든 1번 문제는 비송사건, 재판의 형성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유무죠. 일단 아니 비송사건부터 써줘야 되고, 다시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해서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고요. 재판은 결정으로서 하겠죠. 효력 부분에서 이제 적어줘야 되는 게, 효력 발생 시기는 고지, 재판받을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이렇게 생기고요. 형성력은 당연히 비송사건은 사건관계 형성을 사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목적이 된 사건관계는 재판의 취지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형성력은 재판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원칙적으로는 확정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은 그 원칙적으로 제기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보통항고의 의무로 원칙적으로 형식적 확정력이 없죠. 다만 그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즉시 항고에 의하는 경우는 일주 이내 불복 신청이 없는 때 확정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력이 없습니다만, 즉시 항고에 의하는 경우 일주 이내 불복 신청이 없는 때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시 신청하는 거 허용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에도 당사자는 다시 신청 가능하고요. 법원도 다른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력은 비송사건 재판의 경우는 그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재판의 집행력은 문제되지 않지만 다만 그 절차 비용을 명하는 재판이나 과태료의 재판 같은 관계인에 대해서 급부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절차 비용을 명하는 재판이나 과태료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관계인에 대해서 어떤 급부를 명하는 것이 때에는 집행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2번 일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일시이사 비송사건에 대한 개념과 일시이사 선임에 대한 개념. 일시이사 선임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서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청 절차,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인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되겠죠. 신청 방식은 일반 원칙을 따르죠. 서면 구두. 심리는 일반적 신문의 방법에 의하겠죠. 법원 이사와 감사의 진술 들어야 되고, 법원은 당연히 직권으로 사실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거 조사할 수 있고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면 될 것이고, 불복 방법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 불가합니다. 보수는 일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은 그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게 되고요. 이 재판은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하였을 때 즉시 항고 가능하고, 등기, 본점 소재지에 등기를 하고요. 일시 이사는 그 등기는 제1심 수소 부분의 촉탁에 의합니다. 일시 의사의 말소 등기는 정식 이사의 선임 등기를 하는데, 등기권은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차를 잡아봤고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기성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 사건을 말하고요. 일시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경우. 또 신청 절차는 관할 법원, 아까 뭐라 했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요. 신청인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는 거고, 신청 방식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구두, 말로써 할 수 있고요. 심리 및 재판은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따라야 되고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법원이 들어야 되고, 직권으로 사실탐지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할 수 있고요.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려야겠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복 방법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죠. 불복할 수 없고요. 보수의 지급 같은 경우는 일시 의사를 법원이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합니다. 보수액은.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겠죠. 회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겠죠. 등기 여부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돼요. 그 등기는 제1심 수소 법원의 촉탁에 의합니다. 그리고 일시이사의 말소 등기는 그 정식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 그렇죠? 말소 등기하게 되겠죠. 정식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일시의사. 이거는 상사 비송에 있어서 일시의사 비송 사건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죠. 정리해야 됩니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근로기준법 27조부터 30조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행정사 실무법에서 부당해고 당한 경우, 그죠? 첫째, 부당해고 등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죠? 27조. 조문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되고요. 조사 등이 이루어지겠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 관계 당사자 신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운영 사장님이랑 알바생이다 알바생 불러다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문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겠고요.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세부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조문을 제가 한번 긁어오면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그렇죠? 노동위원회가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세부 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구제명령, 근로기준법 30조죠. 노동위원회는 그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이 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요. 근데 반대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아니한다고 판정을 하면요.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 결정은 그 사용자 근로자의 각각 서면으로 통지되겠죠. 각각 통지가 될 것이고요.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 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구제 명령을 통해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비송사건 비송대리인 관해서 약술하시오. 비송대리, 대리권, 범위가 써야겠지. 비송대리권 범위, 그 다음 비송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비송사건 절차의 중단이 없죠. 그죠? 그래서 1심 전속권이 아닌 이상 상속인에게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사망해도 비송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비송사건 대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의 대리인, 의부터 적을까요? 의는 비송사건의 대리인이란 당사자를 대리하여 비송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격은 소송 능력자면 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을 하지만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송 능력자라면 비송행위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비송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첫째, 본인 출석 명령의 경우. 네, 법원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요. 또 법원의 퇴정 명령이 있는 경우.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갑자기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퇴정 명령은 불복 신청할 수 없어요. 이 퇴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 신청도 못해. 그러니까 소송 능력, 자격은 소송 능력자면 되는데 법원은 그런 소송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능력자를 향해서 법원은 퇴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어쨌든 법이 그래요. 대리권의 증명. 자, 어쨌든 비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서면으로 증명을 하고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 법원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 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죠. 공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당사자가 말로 비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사문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을 명령에 대해서 불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대리권은 위임계약이죠. 이것도 일종의 위임계약에 의해 정해지겠죠. 근데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의 취하나 항고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 특별소건을 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각자가 대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의 효력은 첫째, 대리권이 있는 경우. 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비송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겠죠.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게 뭘 의미하죠? 비송 대리인으로서 비송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송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고 무효고 이건 각하가 되겠죠. 또 부적법. 근데 여기서 각하가 돼서 각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진행했어. 그러면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냐? 아닙니다.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좀 이건 좀 외워야겠죠? 이건 그냥 이해를 일단 해보려 했을 때, 아니 무권대리에서 각하가 돼서 이를 간과하고 재판 진행해? 그럼 절차상 하자로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송대리에 있어서 그 행위가 비송대리가 무권대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이 되게 이거는 엄청 큰 거죠. 심지어 무권대리임을 간과하고 재판을 진행해도 그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중에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있다면 그냥 항고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고요.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 대리권의 소멸, 이 부분에 있어서 비송사건에서 절차에 중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시 전속권이 아닌 한, 그죠? 상속인에게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키는 점 등등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그죠? 비송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비송 대리인 약속하라 이러면은 비송 대리인의 의의와 자격과 비송 대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 가지. 본인 출석 명령의 경우,
법원의 퇴정 명령일 경우, 그리고 대리권의 증명. 요거는 이제 적어줘야겠죠. 대리권의 증명. 그럼 대리권의 범위, 그 위임 계약이 정해진다는 건데, 근데 신청의 취하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이 요구된다는 거. 그리고 효력, 대리권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송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되고, 없다면 무건들에 대해서 무효고 각하가 돼야 되는데, 재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진행한 경우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당사자가 사망이 됐다고 해서 비송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다. 왜? 비송 사건은 기본적으로 절차의 중단이 없고, 또 1심 전속권이 아닌 한 그 상속인에게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키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당사자가 사망해도 비송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문제 봤고요. 행정사 실무법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막 뭘 뽑아서 공부하는 거는 글쎄요. 조금 아직은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충실하게 어떤 기출 문제도 보고, 또 기본 어떤 중요 이론, 핵심 뭐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보다가 막판에는 정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좀 뽑아서 공부하는 방식도 뭐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충실하게 기출 문제와 기본 이론, 그 중요 이론, 핵심 사례 등을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쇼터디에서 10문제 기준으로 1세트라고 했을 때 한 3에서 한 5세트 정도 꾸준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그 훈련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계속 써보시고 저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써보시고 그 나름대로 저장해서 첨삭 신청을 하시면은, 물론 모범 답안이 없는 경우에만 하나지만 모범 답안과 또 비교도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는 그 훈련을 나머지 한 달 기간 동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쇼터디에서 다양한 기출문제와 출제 테마들을 지금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함께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문제라고 해도 뭐 법원 행시나 뭐 기타 뭐 행정고시 등등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수정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아무리 뭐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뭐 꽈서 나온다고 해도 나올 건 꼭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올 문제를 정말 잘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지엽적인 거 다 해야지 해서 정말 정작 40점짜리 사례형 문제를 못 쓰게 되면 점수는 고득점이 안 나오고 꽈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브리타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다 같이 못 쓴다. 그렇지만 정말 나올 때서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점수를 고득점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